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짝 부동산 이슈가 있었어요. 뭐 예. 방송은 이미 하셨지만 예. 분양가 상한제, 예. 요게 어떤 건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분양가가 높잖아요. 높죠. 고분양가니까. 예. 그래서 분양가를 한 30% 낮추겠다는 거예요. 30%가량.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겠어요? 서민들한테 좋은. 서민들한테는 네.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은 네.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투기 세력들은 어떨까요? 지금 투기 세력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오히려 부담금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 가치가 없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훗날에 네네. 공급이 또 부족하게 되면 훗날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건 정부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촬영하신 게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3탄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질문 댓글들 많이 주셨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김혜숙님, 선생님, 아들 식구가 잠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은 한국에 되어 있고요. 아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구성원이잖아요. 네네. 무주택자, 즉 1세대 1주택자가 청약인데 거주자에 하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365일 중에 183일을 주소를 두고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아들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든 상관이 지금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비거주자잖아요. 비거주자죠.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청약의 조건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참고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주택 청약 예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 넣는 그런데 예금을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는 거 알고 계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고 면적마다 달라요. 아세요? 그거까지는 서울하고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만 예금하면 돼요. 그러고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그리고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1500만 원 예금 통장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적마다 달라요. 면적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 달라.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서울과 부산 지역만 얘기한 겁니다. 또 지역에 따라 또 그렇죠. 미묘하게 또 다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병찬님, 교수님 곧 부산에 스마트시티, 엘코 델타시티가 조성 계획이고 지금 이제 막 부지를 다듬기 시작했는데 미래를 내다볼 때 투자 목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부산 EDC 관련 국비 사업이에요. 부산 에코델라 스마트시티잖아요. 이게 시범도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지금 유치했냐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유치한 사업이에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혁신기업 육성사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업이거든. 협력사업인데 내가 볼 때 아마 이 선생님은 지금 상가를 투자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가를 취득할 예정이신지 지금 모르겠는데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여기 상가 투자한다고 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오히려 소형 아파트 이런 신규 아파트 이런 게 차라리 오히려 재테크 하려면 이런 게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가 투자 시대는 끝났어요. 상가는 지금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봐야겠네요.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하고 혁신 기업 그런 단지라 하더라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그래서 공실이 있다는 거예요. 공실이. 그리고 가면 갈수록 투자할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투자 가치가 안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이 안 나와 절대. 앞으로 세상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상가는 좀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소형 아파트 이쪽으로 좀 알아보는 게 그렇죠. 투자 목적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진아님, 대전 아파트 가격 전망 알려주세요. 3년 전보다 몇 억씩 올랐는데도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죠. 네네. 그런데 광역시도 하락했는데 광역시 중에서 유달리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 그렇지, 대대광. 대대광 지역은 좀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즘 대전 지역 아파트 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네. 며칠 전 8월 12일 기준인데요. 대전은 지난주에 0.15%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는 0.28%, 유성구는 0.15%가 상승했는데 이게 상승 이유가 학군 수요 있죠. 네. 예, 그리고 일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상승 피로감 및 여름 휴가철 등으로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요. 대덕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덕구는 노후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라 하더라도 그 어느 분야에 따라서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노후 단지 때문에 약하게 좀 떨어졌다. 그러나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일본의 무역법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런 쓰나미급 대형 악재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대전이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제 악재 때문에 대전 지역도 하락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부동산이라는 게 뭐 맨날 상승하는 거니까 상승 하락 보합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막 오른다고 급하게 지금 매수하면은 안 되죠. 좀 위험하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가 좀 거칠 동안 그렇습니다.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네요. 나도 자연인이다님, 실거주 기준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데 2년간 두 군데를 왔다 갔다 둘 다 거주하면 거주 요건 2년은 어느 집으로 인정되나요? 둘 다 인정되나요? 각종 공과금 영수증은 둘 다 있습니다. 이거요. 네. 주민등록법상 네.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만 인정되는 거지 왔다 갔다 했다고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홍길동님, 현재 우리나라 동향을 보면 베네수엘라행으로 갈 확률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죠. 베네수엘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 나라는 석유 수출이 무려 95% 수준이에요. 네. 95%를 의존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유가가 하락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수출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수출 대금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베네수엘라는 무분별하게 말이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 파탄이 온 거예요. 재정 파탄이 오고. 그 지금 베네수엘라는 말이죠. 전기 수도 공급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무려 인플레이션이 말이죠. 130만 %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지금 국민들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말이죠. 5천 명이 지금 국경을 넘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빈곤층들은 고철을 주워가지고 주순 고철을 이웃나라 콜롬비아에 지금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먹질 못하니까 몸무게가 전체 국민의 11%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1위 국가 아니었어요? 1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수출이 95%가 석유였거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쓴 거야. 그런데 복지 정책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재정 파탄이 온 거예요.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보면은 당연하죠. 되겠네요. 포퓰리즘 정책이 무서워요. 그럼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무려 70%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말이죠. 469조인데 내년에 2026년 예산이 510조랍니다.
지금 거의 확정은 안 된 건데 예, 예. 아마 40조가 증가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도한 복지 예산은 먼 훗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빚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부는 재정 낭비를 좀 줄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비중이 높잖아. 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빨리 미중 무역 분쟁과 네. 일본 수출 일본 보복, 문제, 경제, 경제 좀 보복을 빨리 빨리 좀 해결을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스터 팡님, 이분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최고서 작성법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집이 하자 있을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1. 보일러가 하나인데 아래층 집주인과 같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옆집에서 알려줘서 알게 됨. 이건 사기 아닌가요? 먼저 답변하고 하나씩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첫 지금 번째, 예. 보일러를 같이 쓰고 있나 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나 예. 처음 들었어요. 뭐 그러면 이제 가스비든 전기요금이든 예. 2분의 1씩 부담 뭐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그렇죠. 게 애매하죠. 누가 난방을 더 많이 쓰고 가스를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예, 그런 네.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당연히 집주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뭐 수도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던가 말이죠. 이거는 집주인 아주 근데 애매해요. 사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글쎄 사기라고 뭐 이런 좀 거 애매하네요. 볼수 없죠. 예,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럼 두 번째 예. 또 천장에 누수가 음. 여러 번 있어서요. 천장에 누수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집주인이 그렇지. 집주인 임대인이 공사를 해줘야 예, 되죠. 보수를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세탁실 바닥이 누수가 있어서 아래층 집주인이 수도 밸브를 잠궈버려서 세탁실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럼 불편하게 야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니 집주인이 아래층에 살고 네. 지금 세입자가 위에 있나 봐요. 예, 그럼 물이 샌다고 이제 수도 밸브를 잠근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그러면 경우가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새 집주인이 그 집주인도 있었고 바뀌었나 보다. 집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음. 새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지만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살기 싫으면 방 빼서 나가라. 전세금 못 준다 그래요. 지금 이런 경우 전세 파기 가능한가요? 일단 추가 질문인데요. 저도 두 달 전에 집주인을 바꿔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기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오늘 새 집주인이 자기는 법이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빨리 법원 가서 법대로 해. 라고 조롱까지. 자, 집주인이 바뀌었으면은 예.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돼요. 승계. 승계됐어요, 지금 이분은. 네.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남았어, 지금 기간이. 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나 이사 갈 테니까 네. 보증금 내주세요 예. 하고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예. 절대로 이사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네. 등기부 그 집주인 등기부 을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올라가야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고서 네네. 이사 가면 상관없어요. 예. 네. 그리고도 보증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지. 소를 그래서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그 집주인의 그 집을 경매 신청하는 거지 뭐 강제경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 그 어쨌든 지금 집주인이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예. 이게 법으로 지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하게 해줘야지. 네, 사용하게 해줘. 지금 그리고 천장에 누수가 있으면 고쳐주고. 예, 그런 부분 다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임차인하고 그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문제. 임대인이 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소송할 수 있을까? 네? 그러게요. 시간만 낭비죠. 일단은 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그 부분에 계약서에 써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그거 갖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을 뭐 청구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법으로 하기 전에 예. 사람과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조롱까지 한다고 인간을 존중해야지. 이 집주인이 참 마음이 좀 예, 아주 나쁜 사람이고 고약하네요. 예. 아니 저도 지금 현재
자취를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집주인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며칠 전 얘기인데, 지금 보일러가 지금 물이 샌다고, 그래서 저희 집 이제 보일러가,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수리비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저는 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줬다 하면은 네. 내가 이런 비용을 썼으니까 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임대인이 저도 아닌 이게 집주인이라고. 내가 내야 될 게 아닌데 당연하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죠. 갈아요. 네, 예. 그렇죠. 뭐 등기구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는데 예, 보일러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부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싱크대, 예. 뭐 싱크대가 고장났다. 이것도 다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싱크대 수리도 보수도. 네, 그럼 뭐 물이 샌다. 예. 다 보수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미스터 박님 그리고 좀 잘 대화로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계약서 써 있는 거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요. 예. 파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윗집에 주인이 살고 있으며 계약 시 따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집 역시 6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했는데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직거래로 했으며 수표로 보증금을 지급했고 집주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냈으며 확정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집이 바로 나가거나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원래 계약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위아래층에 사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입막은 벙어리처럼 쳐다만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에 월세를 내지 않는다던가 버틴다던가 뭐 그런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돈을 갑자기 안 주겠다는 집주인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은 없는 건가요? 자, 이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분명히 받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전입신고. 전입신고까지 했겠죠? 확정신고를 그러겠죠? 네, 받았으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거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준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계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가서 입자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월세 임차인이 집세를 안 내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계약 만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일자는 지금 지난 것 같고 지금 새로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뭐 합법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뭐 버틴다, 뭐 월세를 안 내면은 그거는 나중에 공제할 거 아니에요.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경훈님, 부산 연제구에 제 명의로 아파트 1개, 2010년 8월 구입, 직접 보유 거주하고 있고 서울 동작구 흑성동에 아파트 2014년 2월 아들 대학교 학업상 구입, 아들 나이 현재 만 25세이고 2019년 3월부터 소득이 있다고 하네요. 자, 서울집, 부산집 모두 제 명의인데 서울집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집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집 거주 아들은 미혼이고 주소 이전해서 서울서 취득 시부터 계속 살고 있어요. 부산집 먼저 팔고 서울집 팔면 등기인인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또 아들 거주로 안 되면 등기인인 제가 주소지 이전해서 서울 들락거리며 거주로 봐주는지요. 지금 부산에 있는 집은 2010년도에 샀어. 네. 그리고 서울에 아들이 거주하는 집은 2014년도에 샀어. 네. 그러면 지금 집이 2개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거든. 둘 다. 그러면 1세대 주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산집을 팔던 서울집을 팔던 무조건 양도소득세 내야 돼. 1세대 2주택이거든. 네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 부산집을 산 날로부터 서울집을 사가지고 네. 서울집을 사가지고 부산집을 3년 이내 팔면은 세금이 없었지. 그리고 이제 부산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왔다면 세금이 없는데 지금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면 세금 내요. 3년이 지났고. 예.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세금 내야겠네요. 무조건 1세대 2주택이야. 네네. 자, 다음 GTTV님. 교수님 매일매일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10월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국내 은행들은 괜찮을까요? 5천만 원 이상의 예금들은 각 은행별 분산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은행이 좀 안전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율 조작국. 예, 한국이, 우선 말이죠. 예. 1금융권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 은행에 많이 금액을 예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5천만 원씩 분산 예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만약에 은행이 뭐 부도가 났다면 파산됐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거든. 예금보험공사가. 네네. 지금 환율 조작국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환율 조작국이 도대체 뭐냐? 지금 중국에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은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됐죠.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이것은 미국의 재무부가 말이죠. 네. 1988년 1988년. 그때 네.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하던 해입니다. 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의 각국의 환율 개입 여부를 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1년에 2번씩 발표하는데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미국 재무부가 작성해서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기재해서 발표를 해요. 어느 나라가 관찰 대상국이다. 네. 주의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때 환율 조작국이 되느냐면은 네. 요건이 3가지가 있어. 예. 미국하고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미국의 상대 국가가 대규모 흑자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수입과 수출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1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해야 돼. 수출을 해서. 예. 수출해서 흑자가. 요건 1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 미국에 수출을 했잖아요. 예.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해서 네. 그 흑자를 봐야 된다고. 흑자를 봐야 돼. 그런 조건이 조건이 하나. 또 예. 상당한 경상수지도 흑자를 봐야 돼. 우리나라 GDP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총생산. 예. 국민 총생산 대비 경상흑자가 2%를 초과해야 돼. 그러니까 경상흑자라고 하는 것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게 경상수지잖아요. 네네. 그걸 2%를 초과하거나 네. 세 번째는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해당이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1992년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 예.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다. 27년 전에. 27년 전에. 네. 예. 그런데 다시 27년 만에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거야. 이 요건 3개 중에 2개가 충족이 됐군요. 그런데 예. 중국은 이번에 하나만 됐어. 하나만 됐는데도 하나만. 이거 어떤 일이죠? 왜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요건 2개가 충족이 안 됐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예. 그냥 지정한 거야. 그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미국 파워가 역시 예. 대단합니다. 대단하지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예. 지금 하나가 돼. 하나가 되나요? 예. 어떤 국민 총생산의 경상흑자가 예. 2% 초과하고 있어. 초과하고 있군요. 그런데 예. 미국하고 그 대규모 흑자가 네. 200억 달러가 초과되는데 네. 180억 됐어. 거의 도달했네요, 거의. 도달했는데 예. 앞으로 수출이 줄어요. 그렇죠. 지금 200억 초과되기는 좀 힘들어. 아하. 한 가지 요건이 됐단 말이지.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 위험했겠네요. 네.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나 이제 관찰 대상국은 될 수 있지. 관찰 대상국. 얘네 좀 관찰을 해야겠다. 그렇죠.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 그러나 네.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 불안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좀 많이 크게. 금융시장이 엄청난 불안이죠. 뭐 주가 폭락이라든가. 주가 폭락. 네.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지요. 예, 심각한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우리나라 현대 지정 요건이 하나잖아요. 예. 지금 두 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발 악재가 항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미국이 쉽게 깨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모르지 뭐. 미국의 트럼프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하. 재무부에서 뭐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다 지정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되기를. 당연히 안 돼야 예,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힘든데 예,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이 되면은 이건 뭐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180억 달러. 아. 200억 달러가 초과되면 그냥 되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왜냐면은 네. 지금 180억 달러, 그러니까 200억 달러가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수출이 줄으니까 또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수출도 줄었지, 중국도 줄었지, 일본도 줄었지, 다 줄었어. 다 줄었어요. 네, 지금. 3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출 3대 국가? 그럼요. 그냥 빨리 좋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종민님, 잘 봤습니다, 교수님. 인구가 몰리는 도시 지역 변두리에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 지역 변두리라고 한다면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네요. 보전 녹지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90% 이상이 그린벨트 중에서도 1, 2등급이 해제되고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과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개발 전 보전 녹지였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도 보전 녹지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없는 건가요? 꼭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만 있어요. 녹지 지역에는 자연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보존 녹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로 좋은 녹지가 자연 녹지인데 지금 보존 녹지를 물어봤어요. 예. 이 보존 녹지는 대부분 임야가 많아요. 산. 예. 그런데 임야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만이 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보존 녹지를 하더라도 그 땅 면적의 20%까지 건물을 질 수 있는 건폐율이 20%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완경사죠. 25도 이하. 네네. 완경사는 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네. 중경사라든가 급경사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아하. 없겠죠. 경사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임야도 경사도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경사도가 좀 낮아서 완만해서. 그렇죠. 예, 25도 이하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이번 3기 신도시 지금 그 서종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도 보존 녹지가. 보존 녹지가 있기는. 네. 그러나 산이 그 완경사가 개발이 되는 거지. 예. 이런 급경사가 있으면 개발이 안 되지요. 경사도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5도 이하가 좋아요. 김보현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 제가 기다렸던 강의인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3기 신도시 주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릉지구 부근이며 항공대학교와 근접한 위치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다행히 자연녹지 지역이나 3기 신도시 발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 거래는 하지 못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았지만 아직 견문이 좁아 교수님께 해당 토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군요.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됐어. 네네. 지정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못해.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당연히 허가 고액으로 묶였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되니까 네. 국가가 공익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보상금 받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 받으면 되는 보상금을. 거죠. 만약에 예. 그게 이제 개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인근 지역이라면 네.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음. 인근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어허. 만약에 자기 갖고 있는 땅이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는다니까요. 그렇군요. 예. 보상금을 받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홍님, 교수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조언만 해드리는 것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 명심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4천만 원 전세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에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경기로 인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항상 가장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대비하라는 내용을 경제 관련 서적을 보며 느꼈습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월세로 옮기는 게 현명할지, 그래도 나라가 망하겠나 계속 전세 거주하는 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예. 보증금 4천만 원에서 전세로 사는구나. 예. 자, 먼저 이 집주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등기부 등본이야. 아, 그래요? 인터넷 대법원 예. 이 등기소에 가서 네. 800원 내면 열람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주인 갑구에 압류가 있나 가압류가 있나 확인해 볼 거야. 네네. 또 을구에는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돈이 빌려왔나,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볼 거. 그리고 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네. 세입자들이죠. 세입자들이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룸의 집값이 현 시세가 얼마인지, 네. 그리고 그 집주인 소유자의 어떤 재무 상태를 할까요? 네네. 뭐 그 사람 재무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이 집주인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을구에 근저당권이 없더라. 네. 그럼 빚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깨끗한 거. 그러면 재무 상태가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있고 뭐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가 있고 뭐 가압류가 있고 그러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불안하죠. 그럼 불안한 거란 말이지. 예. 그리고 이제 예. 이분이 전세 살다가 집주인한테 나 월세로 전환해 주세요 하면은 집주인이 응해줄지도 의문이야. 집주인이 뭐 능력 있으면 또 응해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증금을 반환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해주고 이제 자기는 월세 받으면 월세 되는 받아야 거니까. 되는. 집주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예.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열람해 보셔서 그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한번 뭐 하달라고 한번 건의도 해보세요. 예, 그거는 뭐 그 집주인의 또 이제 재정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또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작성자분이 닉네임이 깁니다. 하길의 서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자님입니다. 자, 저는 아들이 36세인데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아직 직장은 없고 알바만 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징역세가 맞나요? 예. 아들이 36세네. 직장은 안 다니고 알바만 하고 있군요. 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네. 5천만 원까지는 징역세가 없습니다. 징역세가 없고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인데 줄 네. 때마다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네. 10년 통상 5천만 원이야. 네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의 아파트 8억짜리를 사준다. 그럼 8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겠죠. 공제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사주게 되면 네. 그 아들은 취득자금을 입증해야 되는데 네. 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예. 취득자금 입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국가는 증여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 예. 그러면 8억에서 증여산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세 표준이 7억 5천이에요. 네. 7억 5천이면 세율이 몇 프로냐? 30%를 곱합니다. 아하. 그러면 2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실무상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네. 증여세만 무려 1억 6,500만 원이 나와요. 아하. 그리고 증여받으면 또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취득세. 취득세 3.5%, 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해가지고 취득세를 4% 내니까 8억에 4%면 3,200만 원이 취득세야. 어허. 그럼 8억짜리 증여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한 2억 나가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과 과표를 좀 소개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가 똑같습니다.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0%. 2억.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어허. 계산해서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이 30%. 누진공제 6천만 원 빼고. 네.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는 40%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빼고. 과세표준이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이
50%인데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빼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나옵니다. 아하. 이렇게 또 이제 증여세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8억이었잖아요. 예. 8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표가 7억 5천이잖아. 네네. 7억 5천이면 3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30%. 5억 초과 10억 원 이하는 7억 5천이니까 예. 30% 곱하는 거죠. 예. 7억 5천만 원 곱하기 30%는 2억 2,500만 원이잖아. 예. 거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6,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집값만 받다가 이런 증여세 이런 계산 안 하고 일단 그렇죠. 증여세 내야지. 돈이 없는데 취득세 내야지. 2억. 이거 어디서 그렇죠. 구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재무 상태 그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네. 증여도 못 하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질문 댓글들 다 알아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